주택산업연구원 얘기는 이제 공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 물량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 전국 공급 물량이 54만 가구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30% 정도 줄어든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줄어든다면 2025년 길어도 2026년 정도에는 공급 부족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경기 어떻게 느끼십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사이 최고치로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명 갭투자 조짐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구가 돌아섰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 한 주 동안 집값 어떻게 움직였는지 통계부터 좀 볼까요? 일단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죠. 6월 2주차 한국 부동산은 통계인데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이제 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보면 그냥 0%예요. 0% 보합인데 네. 우리가 전국 평균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전국 평균이 80점이라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일단 서울만 보면은 서울은 0.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가 0.09%였으니까 소수점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그렇죠. 이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0.05%까지 확연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으니까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전세 가격 상승세, 매매 가격 하락 우려가 줄어들고 있어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녀보시기에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네네. 원래 요맘때가 성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는 때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실 성수기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고 사실 이게 여름철에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제 여름 휴가도 그렇죠. 있고 덥고. 덥기도 하고 이 더운데 굳이 땀 돌아다니면서 흘려가면서 보기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기 싫은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게 흐름 자체를 보면 지금 4월부터인가요? 거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 지금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에도 뭐 4천 건 무난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이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튀는 거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3개월 연속이 되면 하나의 흐름, 추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일단 뭐 반등에는 성공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 아파트가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상승세라는 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최근 2022년, 2023년과 기준점을 둔다면 상승이 맞는 거고요. 2021년 우리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은 상승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820건이었는데요. 올해가 17,980건이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진 거는 맞는데 2021년보다는 또 살짝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가격 대별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가격 대별로 보면 9억 원 이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 대출도 9억 원 이하까지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2022년 하반기에는 9억 원 이하가 66.7% 굉장히 많았는데 올 상반기 보면 49.3%로 오히려 9억 원 이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누가 늘어났냐면 9억에서 15억 구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2%, 19.7%에서 32%로 많이 늘었네요. 서울에서 이제 요 구간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강남 3구 빼고요. 용산구 빼고 이제 마포, 성수 요런 지역들인데 노량진 또 해당이 되고요. 동작구 요런 준강남권 아파트들이 좀 반등 폭이 컸다. 이 얘기는 원래 강남이 먼저 좀 움직였잖아요. 네. 강남 움직이고 그다음 순서로 지금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진짜 동작구 거래건이 많네요. 동작구가 39.9%가 늘어났고요.
마포구도 뭐 738건에서 880건으로 상당히 늘었고 성동구도 많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지역이다라는 곳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위 준상급지 이렇게 부르는 곳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그 저가 매물은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저가 매물이라는 게 또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저가 매물인 거지 뭐 혹시라도 작년 뭐 시세를 생각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가격에 물건 달라라고 하면 아마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정책 대출로 팔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네네. 근데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아파트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이 비쌀 때 비싸게 준 사람들 지금 못 움직이고 있고 아니 살 만한 사람 다 샀고 정책 대출까지 다 끌어당겼는데 네. 누가 사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살 사람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이게 수요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3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4주택, 5주택으로 가는 현상은 지금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좀 금리도 아직도 뭐 저금리가 간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최근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한 가지는 한 분은 무주택자들. 사실 기다렸잖아요. 네. 집을 사려고 기다렸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작년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었으니까 지켜보다가 올해 이제 바닥을 찍고 뭐 움직이니까.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이 정도면은 내가 원래 사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인데 갈아타기. 이분들도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갈아타고 싶은데 속마음은 그거죠. 내 집값은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갈아타고 싶은 집은 내 건 비싸게 팔고 남의 집은 안 올랐으면 좋겠고. 남의 집은 금매로 잡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시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계산을 해보고 알아보게 되면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던 집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자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락장이라면 내 집을 팔고 갈아타는 게 맞고 상승장이라면 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갈아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날짜 맞추고 잔금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네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갈아타기 수요들도 좀 시장에 나온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네. 하반기에 집값 더 빠진다.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뷰를 가진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아유 이게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아니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은 어디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주택산업연구원 또 이제 뭐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021년까지 우리가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또 잠재되어 있는 불안한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또 신중해야죠. 나오면서 큰일 났네.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집값이 여전히 비싼 것도 맞고요. 금리가 또 뭐 저금리로 가지 않은 것도 맞는데 주택산업연구원 얘기는 이제 공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 물량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 전국 공급 물량이 54만 가구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30% 정도 줄어든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줄어든다면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뭐 서울이 1.8%, 수도권이 0.9%, 지방은 2.8%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2025년 길어도 2026년 정도에는 공급 부족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스럽다. 네. 폭등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려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만약에 폭등이 오려면은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이 오는 건 아니고요.
2017년, 18년에도 서울 아파트는 47,000호 정도로 입주 물량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등장이 오려면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공급이 1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누적치가 부족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서 전세 가율이 한 60% 이상, 70% 정도 근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저평가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라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평가는 아닌 것 같고 이 조건이 2026년에 만약에 폭등을 하려면 2026년까지는 집값이 안 오르고 보합이나 소폭 하락 정도 해가지고 버블을 좀 제거를 해줘야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규제가 좀 풀려야 되고 네. 다섯 번째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라는 파격적인 뭔가 트리거가 준다면 폭등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공급 부족만으로는 폭등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논거는 약간 약해 보이는데 이 기관이 민간 연구기관이네요. 국토부 산하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 협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민간 연구기관이 내놓는 보고서는 숨은 뜻이 뭘까? 이거 한 번씩 곱씹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인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좋은데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만의 또 이게 인사이트로 좀 녹여내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고도의 사회 심리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게 심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심리 공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살짝 움직이고 있다. 요걸 그렇지만 엿볼 수 있는 통계가 하나 있거든요. 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 2주도 안 된 기간 동안 2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늘어난 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집 살려고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움직이는 매수자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무주택자라고 했잖아요. 실수요자들. 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데요. 현재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월 13일 기준입니다. 705조 3,759억 원인데 5월 말 대비 2조 1,4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라는 건데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이 548조 2,706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1조 9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 사는 데 사용했다라는 게 맞는 의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이 또 가계부채를 일으키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더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뭐 기획재정부나 정부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고민이 되겠죠.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 건전성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예의주시를 지금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더 풀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몇 달 더 지속이 되면 또 다른 카드, 규제 카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저는 약간 묵직하게 느껴졌던 게 대출 성향이 깐깐해졌어요. 최근 네, 들어서 맞습니다. 대출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고 스트레스 DSR 도입되고 나서 대출 한도가 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용점수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심하고요. 또 7월 되면 또 스트레스 더 DSR 강화되죠.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받으실 때 신용점수가 나이스 기준으로 940점 돼도 대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000점 만점인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 정도 상황인데 대출이 이 정도 늘어난다. 요거 좀 지켜보면 정부가 이렇게 눈썹을 한번 치켜 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양극화는 뚜렷하거든요. 네네. 이게 성수동 우리가 팝업의 성지이자 핫플레이스 그렇죠. 핫플레이스, 이건 핫플. 알고 있는데 성수동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좀
특수한 사례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뭐 연예계 뉴스를 보면 트리마제라는 아파트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게 나오는데 트리마제 이제 우측으로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거든요. 1구역에서 4구역이 있는데 이게 현재는 멈춰 있어요. 건축 심의 단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 서울시장 시절에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물러나면서 사실 멈춰버렸거든요. 아, 십수년 전에. 십수년 네. 전에 그때 이제 층고 뭐 고층 개발해주겠다라고 하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안 돼 35층으로 해라고 하면서 중단된 구역인데요. 이 구역이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아파트가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동양 아파트거든요. 뭐 26억 원 거래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깜짝 놀랄 아파트인데 아파트 자체만 보면 142 가구에 용적률 310%. 소단지인데요. 소단지인데도 네. 불구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 그 입주권의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된 거지 성수동의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가 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특수지역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트리마제나 그쪽에 이제 고가 초고층 아파트들은 강남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전략정비구역이고 초부촌이 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군요. 네네. 근데 인구가 얼마나 모이느냐 사실 그거 자체가 네.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에서도 이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유입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첫째도 둘째도 입지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서울도 이 동네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 줄어드는 곳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또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서울 인구 감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과 동일시하기에는 저는 요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랑 서울에서 인구가 다르다. 빠져나가는 건 좀 이유가 다르다. 서울만 바라보면 지금 또 줄어드는 거는 맞거든요. 2004년도에 1028만 명이었고요. 2024년 4월이 963만 명이니까 서울이 인구가 주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도권으로 이게 이동을 하는 인구들이 경기도권으로 맞습니다. 밀려난다. 그래서 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쳐서 인구를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네. 있고 앞으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 한 20년 2050년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지방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보고 서울 인구 줄어드니까 서울 집값 쉽게 빠지겠네라고 생각하기에는 2050년이면 제가 2050년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집값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멀어지는 곳까지 이사를 나갔다면 네.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언제든지 서울로 오실 언제든지 거 올 아니에요. 수도 있고 사실 서울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내 소득과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전세 주고 자기는 또 경기도나 인천에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감소가 지방하고 똑같아. 서울도 소멸할 거야. 이렇게 보기는 좀 약간 억측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서울의 구별로도 인구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면서요. 네네. 어때요? 구별로도 이제 뭐 늙어가는 서울 인구 감소 추세인데 아무래도 노원구, 강북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20% 이상 줄었습니까? 네. 최근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변화죠. 그래 20년 동안의 변화니까 뭐 그때보다는 줄어들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변 지역들 남양주라든지 구리시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서울 하나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아직은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한 2050년 정도 되면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이 더 많이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긴장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책 당국자들도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반면에 노도강이 줄어들 때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강서구 등 4곳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부동산이 움직이는 흐름과 좀 맞물려서 같이 면밀히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부가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원래 1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이걸 2억 5천만 원까지 더 올려주겠다. 이제 한마디로 부부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신생아 자녀만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주택 공급, 출산 가구 대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해주는 게 현재 한 7만 호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12만 호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신규 택지도 2만 호 더 발굴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우리 특별 공급은 한 번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당첨된 사람들도 이번에 대책 발표된 이후에 출산하게 되면 한 번 더 진짜요? 기회 주겠다. 야, 아기만 나오면은 이제 네. 특공도 2번까지 네, 된다. 그냥 다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야.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네.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이면 고소득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고소득자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녀 키우기가 양육이 좀 힘들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리 대출 해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출산율이 만약에 올라가려면 한 뭐 5만 명,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면 좋은데 부동산 시장은요. 한 1000세대 정도만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수요가 1000가구 정도만 늘어나도 집값을 자극을 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쇄 이동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출산율 효과보다는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분양이 요즘에 서울 중심지에 별로 없어요. 네네. 없는데 하반기 청약시장에서 사람들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반포의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결정이 됐군요.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고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같은데 네. 절대 가격은 높습니다. 3.3제곱미터당 6,736만 원. 네. 전용 84 기준으로는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비싸네요. 와 비싸. 네. 라고 하지만 부촌이잖아요. 강남의 부촌인데 주변 시세가 한 35억 정도 하니까 35억 이상 뭐 원베일리는 40억도 넘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돈 있는 분들이라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또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조합은 또 불만이라고 합니다. 왜요?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이고. 주변 시세가 있는데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가지고 여기 분상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네. 못 올리는 걸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간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볼게요. 전매 제한은 풀렸어요. 근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그럼 안 된다.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실거주 의무가 이제 3년 유예가 됐잖아요. 3년 유예가 됐는데 이게 좀 꼬였는 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요. 입주하기 전에 부부끼리 이렇게 공동 명의를 그렇죠.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바꾸게 되면 이게 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법에 걸려가지고 허용이 안 된다. 불법이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 요거는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